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81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회학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재작년이 제가 교수로 재직한 지 30년을 맞이해서 해왔고 25년이 되면 또 올해 재직한 지도 30회를 또 맞이하는 그런 그 시간에 갔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전공했던 분야는 이런 이주,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연구였고, 그러다 보면 이민자라든지 또 소수자, 뭐 국내의 경우에서는 탈북민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들과 같은 소수자들에 대한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일반인들한테 제가 이민 동포 정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저희 연구 분야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면 갈수록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은 늘어갈 수밖에 없고, 이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또 사회 통합을 이루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의 우리의 국가적 과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가 다양한 사회 집단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문화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생업과 좀 동떨어져서 어떤 여가라든지 취미라든지 예술 문화 활동을 보통 우리는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화의 한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문화는 심지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포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각 개인의 어떠한 정체성의 또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은 사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와 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이주민들을 예를 들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식으로 새로운 환경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자신의 사실은 뿌리조차 뽑아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장했던 문화 속에서 길러진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사회에 왔으니까 그 문화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어떤 인격, 가치조차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문화가 그만큼 개인에게 소중한 만큼 이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한 개인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문화 다양성은 우리가 어떠한 혁신을 하고 어떠한 창조를 하는 것에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종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하나의 순수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섞이면서
거기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문화의 그 발생지를 보면 대개 어떠한 문화 간의 경계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화는 한 개인에 있어서 정체성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있어서도 혁신과 창조와 어떤 발전의 하나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화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가 표현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각 나라마다 그 의복 문화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음식 문화의 경우도 실로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음식을 대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로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가 더 사실 사회학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소를 요리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른데 대체로 그 나라에서 많이 자라는 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어떠한 기후라든지 또는 어떤 물의 속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석회암지, 토양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 물에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 조금만 놔두면 아주 석회가 다 그 어떤 커피 포트 같은 데도 막 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맥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에 특히 재료라든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많이 의존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 문화에 있어서 더 사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에서는 음식은 함께 먹는 그러한 문화가 강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한솥밥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동양 문화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같은 식구라고 하는 말도 한솥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은 같이 먹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강하죠. 근데 서양의 문화를 보면 요리를 시켜도 하나 자기 것만 따로 시키잖아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 가서 식당에 가서 메뉴를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것만 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대체로 서로 다른 메뉴를 골라서 그것을 같이 먹는, 우리가 동일한 서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먹는 방식은 지극히 한국적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문화적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도 이 용어가 많이 쓰여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이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매 3년마다 해요. 근데 이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도 사실 썼고, 저도 개념 정의를 하고,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일반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도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로 이 용어를 쓰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대체로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에게 많이 쓰죠.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마치 스티그마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문화 수용성 하면 이게 마치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개념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다문화적으로 수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또 생겨나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사용되고 권장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탑다운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다문화 수용성이 단지 국제결혼이나 인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사실 성별이나 연령이나 장애나 또는 종교나 다양한 것을 포괄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마치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잘못된다라고 하는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이 필요하겠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게 단지 이렇게 인종적으로 제한된 사람만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까지 우리가 확대하는 그런 보다 보편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문화 다양성 개념을 더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문화 다양성 협약을 우리가 가입을 하고, 그래서 또 정책적으로도 이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정부가 이 우리나라에서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못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문화 다양성 지수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위권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볼 때 일반 국민들이 이 문화 다양성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 적은 것도 요인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정부가 그런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아주 좀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다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지금 도서관의 관점에서 그러면 문화 다양성 정책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발전시켜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경우에서는 장애인이 아마 첫 번째 타겟 집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도서관에서도 장애인들의 어떤 학술 정보,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질적으로도 향상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타겟 집단은 유학생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앞으로 좀 유학생에 대한 통계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도 매년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유학생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고려대학교가 외국인 교수 채용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세계 랭킹에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800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장님을 위시해서 학교 본부에서 외국인 교수를 늘리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학교에 세계 랭킹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또 외국인 교수도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 있어서는 하나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것의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여성들이 특별히 우리 도서관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우리는 장애인과
이 유학생이 앞으로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집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관련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로서는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민 국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통계를 보면 우리가 80년대 후반까지는 이민을 내보내는 나라였던 것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는 90년대 초부터 이민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로 전환이 됐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다가 코로나 기간에 이게 줄어들었다가 이제 반등을 해서 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지금 4.4%에 달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의 경우를 그 다문화 사회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면 2019년에는 거의 4.9%에 달했죠. 그러면은 아마 내년 되면 다시 5%를 넘을 것이고 또 2050년이 되면 9.2%가 이민자로 구성이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 압축 성장이잖아요. 서구에서는 300년에 걸쳐서 일어난 어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불과 3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고령화도 지금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의 소멸 이것 역시 정말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내국인의 수가 급격히 주는 상황에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외국인이 이민자가 늘어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이 이주 배경의 자녀들도 계속 증가하고 사실 그 이민 1세보다 더 중요한 집단이 이민 2세예요. 그러니까 이민 1세의 경우는 좀 체질 수능적인 특성을 가져요. 자기가 그 사회에서 뭐 불평등을 경험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이민자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민 2세가 되면 그 책임을 그 사회로 이걸 돌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되게 한 10대에 많이 몰려있는 이런 이주 배경의 자녀들이 10년 후가 되면 성인이 되고 그럼 본격적인 어떤 사회 통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떤 좀 더 생산적이고 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기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규모에서도 계속 증가해요. 코로나 기간에서도 계속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외국인 유학생 4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연 30만 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40%가량을 중국인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건 우리 고대의 경우도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이런 식으로 주로 이렇게 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우리 고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늘어나요. 이게 2023년 통계인데요. 지난번 교무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유학생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학원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 사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잖아요. 학교와 지금 등록금을 동결한 지가 뭐 10년이 넘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생들이 그 부분을 그래도 메워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로 양질의 교육을 해야 결국은 고대에 가면 그래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야 더 좋은 유학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도 이 유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역시 여기서도 이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우리 고대의 경우에서는 50%가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이러한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최근에 제가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쪽에 후발 이민국가에 해당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민사회,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민국가라고 하는 용어는 조금은 생소한데, 저는 좀 이 용어를 요즘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국가적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민국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민이 국가의 구성과 운영,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단지 얼마나 많이 이민자가 들어오느냐,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체류하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한국인이냐를 정의하는 것까지도 수반하는 게 바로 이민국가의 개념이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이 단계에는 못 이뤘어요. 되게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외국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되게 10%가 넘는 나라들이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이 이런 나라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탈리아라든지, 여기서 보면 여기 이태리, 그 다음에 덴마크 등등 이렇게 되게 인구의 한 10% 정도를 넘는 국가들이 대체로 OECD에서 선진국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독일의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점이 많죠. 하나의 민족 국가의 성격도 강하고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었고, 또 제조업이 강한 그런 면에서 사실 독일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많이 주는, 우리가 모델로 삼을게 적합한 나라예요. 일본도 사실 같이 이런 민족 국가의 성격이 강하지만 저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지금 가는 모델을 보면 이거는 침체의 길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좀 더 강한 성장하는 나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독일이 하나의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는데, 독일도 오랫동안 이민국가라고 하는 것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5년이 되면서 이민국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자국의 국민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민국가가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아직은 아니지만 인구학적으로 조만간, 또 국민적인 합의에 있어서도 아직은 여론이 반반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거다라고 보고요. 정부 정책도 올해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됐고 이민청도 아마 조만간 설립이 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이민 정책은 하나의 블루 오션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쪽을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졸업했을 때 정말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민국가에는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 이념적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선진국도 사실 이걸 잘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인데, 저는 그 이민국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하나의 그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국인이 되는 게 출생이냐 또는 혈통이냐 아니면 국적을 취득하는 거라든지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시민적인 덕목이 더 중요하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시 여기느냐에 따라 이민국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 다양성과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고요. 혹시 제가 다음 우리 발전 프로젝트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한 두세 개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되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도